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정도 연기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였을 텐데 시험이 조금 충분히 공부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와야 될 텐데 다른 과목들도 전부 다 쉽게 나왔다면서요. 좀 그래서 억울해하는 수험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100% 완벽 적중이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 행정학은 좀 쉽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쉽게 나온 건 사실인데 시험이라는 게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점수 차이는 다 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한 학생하고 준비가 부족한 학생하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점수 차이가 다 나게 돼 있으니까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무 쉬워서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어떤 학생 그 시험지를 입수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 쉬운 시험을 6개나 틀렸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은 다 맞았다고, 100점 맞았다고 문자도 많이 오고. 물론 뭐 저한테 연락을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 본 사람들이 연락이 뭐 오긴 하지만 못 본 사람은 또 연락이 안 오고. 이번 시험은 기출문제 비중이 좀 많았고요. 신경향 문제가 4문제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근데 이번에 좀 쉽게 느껴진 이유가 저희 선행정학 스타일 선행정학 스타일대로 문제가 좀 나왔고 또 저희가 많이 강조를 했던 것들이 나와서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 중에서도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한 90점 정도 이상 맞았으면 그래도 상위권이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요 항상 다 모든 사람이 고득점 하는 건 아니에요. 90점 정도 맞았으면 상위권이고 저 욕심 같아서는 물론 이제 만점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만점 맞았으면 좋겠지만 한 문제 정도 실수했거나 하면 이제 95점 정도 맞았으면 상위권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실까요? 이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작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거는 했는데요. 작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 실패 이후에 이제는 정보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자유주의나 이런 걸 표방하는 신공공관리론 이게 답이 되겠죠. 정보 기능을 줄이고 민영화하고 민간 기법을 받아들이는 NPM 이게 답이 되겠고요. 이런 건 전부 큰 정보를 뒷받침하는 얘기들이에요. 정책적 이론론,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뉴딜, 그다음에 복지국가, 복지정책, 규제 강화. 작은 정부는 반대죠. 우리가 행정의 변천과 흐름을 보면은 이제 군주가 모든 걸 다 했죠. 입법국가는 정부 기능을 줄이고 정치는 의회에 맡기고 행정은 지방에 맡기고 경제는 시장에 맡긴다. 정부 기능은 줄이는 게 좋다. 이게 작은 정부.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실패가 생기고 경제에 대해 공황이 펑 터지면서 뉴딜이 나왔고 이때 이제 큰 정부로 바뀌게 된 거예요. 행정국가. 큰 정부는 오히려 이제 의회 실패, 자치 실패, 시장 실패를 경험하면서 중앙정부로 권한이 점점 집중돼서 이제 행정권이 커지는 그런 국가가 이제 현대 행정국가인데 그게 바로 큰 정부예요. 그러다가 정부가 너무 커져서 부작용이 생기고 효율과 형평성이 달성이 안 되는 그런 정부 실패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정부 기능을 이제 줄이자 해서 작은 정부로 가게 됐던 거예요. 뉴딜, 경제대공황, 뉴딜 때문에 큰 정부가 나왔고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복지정책이 실패하면서 작은 정부로 다시 갔는데 NPM은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그런 거. 자, 마키아벨리 군주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사상적 기초, 케인즈의 일반이론, 그다음에 하이에크의 자유의 길, 이게 영향을 미쳤던 게 프리드만 교수의 공급경제학, 요거는 수요경제학. 우리가 지방직 시험을 봤지만 국가직이 남아있잖아요. 국가직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아직 한 20며칠 있으면 또 국가직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 조금 챙기셔야 되고 실겨를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시 지금 국가직 지방직 잘 봤다 못 봤다 거기에 지금 연연하실 때가 아니고요. 자기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직 대비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국가직은 훨씬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이보다는 더 어렵지 않겠어요? 이보다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거.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기능구조. 수직적으로 기능 조직을 통해서는 통제를 하고 수평적으로는 사업부제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입체적인 조직. 답이 3번입니다. 자, 매트릭스, 기능구조, 수익적 통제를 하고 전문성을 살리고 사업구조, 수평적인 조정을 통해서 대응성을 높이는. 그래서 이 두 조직의 장점만 따겠다는 이게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잖아요. 장점은 전문성과 대응성, 능력 발전, 자아 실현. 두 라인을 공동으로 함께 접함으로써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을 두 라인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응성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적응. 그러나 명령 계통이 이원화돼서 갈등, 완전한 장악이 안 된다. 구성원들을. 그리고 신속한 결정이 안 된다. 두 라인이 충돌할 때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장단점 같은 걸 이제 물어야 되는데, 방금 문제는 단순히 개념 정도 묻는 정말 그 초창기 때, 매트릭스 조직이 처음 우리 행정학에 소개될 때, 그 초창기 때의 그런 아주 고전적인 스타일로 문제를 내니까 오늘 그런 문제가 좀 많았어요. 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3번,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거.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거. 의존재원을 빼고, 이건 의존재원이죠. 교부세. 요거 의존재원이죠. 광역단체가 지방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 이거 국가가 주는 보조금. 재산 임대 수입은 세외 수입에 해당하는 거. 세외 수입.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은 자주재원이잖아요. 임대 수입, 매각 수입 이런 거. 자, 보통의 지방재정 구성 체계가요.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 자주재원이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가 있고, 광역, 기초세가 있고, 세외 수입에 경상 세외 수입, 임시 세외 수입이 있는데, 경상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이게 재산 임대 수입이에요. 대표적인 게 재산 임대 수입, 그다음에 재산 매각 수입은 임시 세외 수입. 재산을 매년 일정하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임대는 시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는 비슷해요. 거의 매년 일정합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은 경상세외 수입인 경상세외 수입에 들어가요. 대표적인 세외 수입에 해당하는 게 재산 임대 수입. 그러니까 이건 자주재원이에요. 자, 의존재원은 보조금, 교부세. 보조금의 3가지, 교부세 4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일을 잘할 것이다. 저 친구는. 이게 바로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에 의한 오류죠. 그 사람이 속한 집단, 그 사람의 출신 집단에 따라 덤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유형화, 정형화, 집단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스테레오타이핑, 상동적 오류라고. 상동, 서로상 같을 동, 상동적 오류. 답이 1번이에요. 집중하는 가운데로 몰리는 거, 엄격하는 다 열등하게 주는 거, 반대말이 관대화, 다 후하게 주는 거. 첫머리 효과 뭐예요? 첫머리 효과, 근접 효과의 반대말이에요. 근접 효과는 최근에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가까운 사건이나 실적,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첫머리는 처음, 첫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최초 오류, 그게 첫머리 효과입니다. 반대말이 근접 오류, 최근 오류. 어쨌거나 이 설문과 관련된 오류는 답이 1번이죠. 상동적 오류, 선입견, 편견. 자, 우리 평정을 차고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받는 거 연세죠, 연세. 요게 바로 근접 효과예요. 반대말이 첫머리 효과, 시간적 오류, 근접 오류. 요게 가운데로 몰리는 게 집중화. 그 다음에 후한 점수, 위로, 우수한 성적으로 몰리는 거 관대화. 반대가 열등화. 반대가 열등화, 엄격화. 요 반대가 엄격화예요. 지속적으로 어떤 평정 기준이 일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대평정을 하거나 과소평정을 하거나, 이게 일관된 규칙적인 오류예요. 규칙적인 오류, 체계적 오류. 반대가 총계적 오류, 총체적 오류. 인과, 논리적 오류.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으로 오인을 한다든지, 논리적 오류.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인과관계 전혀 없는데 고정관념이나 편견, 선입견. 이게 이제 특정 출신, 특정 집단, 특정 대학. 여기 바로 상동적 오류. 선입견에 의한 오류. 상동적 오류.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가치. 옳지 않는 거. 행정가치. 옳지 않은 거. 과정설. 별도의 공익이라는 실체는 없다. 사익이 모여서 공익으로 되는 거다. 사익의 합이 곧 공익이야. 이게 과정설이잖아요. 맞고. 존 롤스. 정의 원리를 주장한 사람인데요. 제1의 원리가 동등한 자유의 원리. 제2의 원리는 차등 조정의 원리. 네, 제1의 원리가 우선이고 차등 조정의 원리 안에도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리가 있는데 기회균등이 우선이고 마지막에 차등의 원리. 마지막에 차등의 원리가 약자들을 배려하는 결과의 공평인데 고려는 하되 우선은 아닌 거예요. 제일 먼저 제1의 원리. 그 다음이 제2의 원리고 제2의 원리 안에서도 기회균등이 우선이고 마지막이 차등의 원리. 이것도 맞는 거죠. 자, 3번 땡 틀렸네요. 자, 우리가 대안을 선택할 때 그 판단 기준이요. 형평성, 능률성 이런 게 있는데요. 형평성은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능률성을 평가하는 기준의 대표적인 게 파레토 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레토 최적. 능률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파레토 옵티멈, 파레토 최적이 있고 칼도 힉스의 보상 기준이 있죠. 요건 최적 기준, 요거는 보상 기준. 이거는 둘 다 능률성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자, 이거는 사회 총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타당하다. 몇 사람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전해주고 보상해주고도 남는 게 있으면 그 대안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요거는 아무리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대안은 선택할 수 없다. 정의가 아니다. 이런 게 파레토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효용은 동일하지 않다. 보상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건 동일하다. 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활용하는 기준은 이 칼도 힉스의 보상 기준이에요. 근데 파레토 최적은 한 사람에서 손해보면 사람 있으면 아무리 사회 총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하더라도 그 대안은 선택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의 효용이 늘어나는 경우에만 그 대안은 정당한 대안이다. 이거는 능률성을 평가하는 양대 기준이에요. 능률성을 평가하는 양대 기준. 형평성이 아니에요. 우리 입문 때부터 다 했던 겁니다. 심화 때, 기출 때 다 했던. 자, 4번. 일반적으로 합리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단이 목표에 적합하냐. 그런 뜻이죠. 3번만 틀렸네요. 형평성이 아니라 능률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이에요. 자, 6번. 빼로.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나왔어요. 빼로. 혹시 C급, D급이라 그래서 약간 소홀히 했던 분들은 약간 좀 이 문제 까다로웠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요. 자, 빼로는 분석 가능성과 과제 다양성에 따라서 기술을 4가지로 나눴잖아요. 4가지. 과제 다양성, 분석 가능성 4가지. 다양성이 낮으냐 높으냐, 분석 가능성이 높으냐. 이건 예외가 많냐 없냐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 문제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냐 있냐예요. 분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공장비가 있다. 일공장비 기억나시죠? 이제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장인적 기술, 비일상적 기술. 행정학은 용어 싸움입니다. 요것만 단순히 암기하실 게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정형적 기술이라고 해요. 정형적 기술, 루틴화된. 이거는 반대로 비정형적 기술이라고 해요. 비정형적 기술. 장인적 기술이 이게 크라프트, 공예라고도 하고 기계적 기술이라고 돼요. 장인적 기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자기 만드는 기술 이런 거죠. 인간 문화재 이런 기술. 이거는 첨단 과학 기술이고. 그래서 일공장비로 갈수록 기술이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요. 일상적 기술은 단순하니까 이런 기술을 쓰는 조직은 주로 기계적 구조가 적합해요. 자, 이거는 아주 유기적인 구조가 적합해요. 이거는 대체로 기계적인 구조예요. 이거는 대체로 유기적인 구조예요. 다소 유기적인 구조. 이거는 다소 기계적인 구조. 이거는 아주 기계적인 구조. 이거는 아주 유기적인 구조. 분권화된 구조. 일공장비. 이렇게 되고, 요거 좀 물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옳지 않는 거 했는데요. 옳지 않는 거. 1번 어때요? 정형화된 기술, 이게 일상적 기술이에요.
공식화되고 직권화된 기계적 구조. 맞습니다. 자, 2번. 비정인적 기술. 통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일상적 기술의 연구소 같은 기술, 그런 기술은 아주 복잡한 기술이라서 매뉴얼 만들어서 탁 대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 연구소 같은 데 보면 연구원들을 막 수백 명 이렇게 통솔하나요? 안 되잖아요. 거의 뭐 1대1 이런. 통솔 범위가 비정형화된 기술은요, 요거는 좁을 수밖에 없어요. 일상적 기술은 단순하니까 이게 많이 분할을 할 필요도 없고 통솔 범위가 넓어요. 근데 복잡한 이런 비일상적 기술은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한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네요. 공학적 기술은 분석 가능성이 높아요. 과제는 다양하지만 분석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해결이 어렵진 않아요. 공학기술. 예외는 많지만, 다양성은 높지만 분석 가능성이 높아서 작업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문제 해결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이건 대체로 직권화된 기계적 구조. 자, 이거는 장인적 기술, 기계적 기술. 이거는 과제 다양성은 낮은데 분석 가능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수행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문제 해결은 다소 어려워요. 도자기 굽고 유약 바르고 가마에 굽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분권화된 다소 유기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2번만 틀렸네요. 조심하실게요. 흔히 여러분들 이제 쓸데없는 연관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연관의 규제. 쓸데없는 연관을 많이 시키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약간 혼돈이 왔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거는 확실하게 다 이제 맞았으니까 되던데, 2번 같은 경우, 자, 비정형화된 기술을 쓰는 조직은 유기적 구조니까, 유기적 구조는 통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유기적 구조랑 연결하지 마시고요. 기술만 생각하셔야 돼요. 복잡하고 비일상적 기술은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가 없어요. 일상화된 단순 기술, 방직 공장 기술 같은 거, 이런 거가 통솔 범위가 넓어요. 유기적 구조를 연관시키지 마세요. 행정학은 정말 연관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비일상적 기술은 유기적 구조에서 적합하니까 유기적 구조는 통솔 범위가 넓지 않느냐 이렇게 연관시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분권 추진 원칙. 노무현 정부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추진됐던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주민과 좀 더 가까운 정부, 민간과 좀 더 가까운 정부, 기초, 말단, 하급자치단체 가급적 주고 중앙이나 상급 정부는 가급적 관여하지 말아라. 이게 보충성의 원리잖아요. 보충성. 자, 1번이 답이죠. 자, 8번 하향식, 상향식 중에 하향식을 물었어요. 자, 하향식 적용법칙. 옳은 거는 옳은 건.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이거는 상향이죠. 상향. 일성공무원의 전문직과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이것도 상향이죠. 하향식은 결정된 그대로 의도대로 쫓아서 그냥 기계적으로 착착 집행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향식보다 고의직이 중요하다. 이게 맞겠죠. 집행관료보다는 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집행 과정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도 맞는 거죠. 결정자가 정책 집행 과정을 정치적, 조직적, 기술적인 과정 전반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상향식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두 개는 상향이고 아래에 있는 두 개는 하향이 맞습니다. 지금 하향이 돼서 옳은 걸 물은 거니까 디귿 리을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향식, 상향식 정말 중요하잖아요. 국가직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주제. 하향식, 정책 상황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안정한. 따라서 정책 목표가 수정될 일이 없고 수정돼서도 안 돼요. 이건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평가하는 기준도 이거는 목표가 달성됐냐? 목표가 중요해요. 이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 현장 상황, 환경에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정책 집행의 성공적인 요건이 하향식은 결정자의 리더십, 상향식은 집행자의 재량권. 중요한 얘기죠.
보면은 이걸 거시적 집행, 이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시적인 요인들. 엘모는 이거를 결정자의 의도를 쫓는 전향, 포워드, 앞쪽. 결정자의 의도를 쫓는 거예요. 전향. 이건 후향, 뒤쪽, 집행 현장, 환경. 예, 정책 집행의 전반적인 방향이 왼쪽은 직권, 분권, 기계적, 역동적. 일정한 일방향의 단계가 있고 이건 없고. 요거는 정책 집행 이론을 만들어서 이거를 딱 대입만 하면 성공적으로 집행이 된다. 연역, 이거는 귀납, 집행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규범, 이렇게 집행하는 게 좋아. 어떤 규범적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고, 이거는 집행 현장을 실제 가서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현실에 맞는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실증적인 연구. 형용사, 5대 형용사 바꾸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9번, 조직 구성 원리, 고전적 조직의 원리, 계전 명통조 문제된 거네요. 계전 명통조. 옳지 않은 거 있습니다. 조직을 편지하고 구성할 때 적용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계층제 원리, 전문화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조정의 원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1번 분업의 원리는 전문화의 원리. 한 사람한테 한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맡겨서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 능률을 높여야 된다. 맞는 거죠. 통솔 범위, 한 사람의 상급자가 많은 부하를 통솔을 못하니 통솔 범위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 수를, 범위를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기계적인 이런 조직은 통솔 범위를 좁게 보기 때문에 많은 계층이 만들어졌고, 이런 유기적인 구조는 통솔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계층의 수가 작아진 거예요. 통솔 범위와 계층의 수는 역관계입니다. 2번도 맞는 거죠. 통솔 범위. 명령 통일, 한 사람만 섬겨라. 주인이 둘인 돼지가 굶어 죽는다. 다른 주인이 밥 줬겠지라고 생각하고 미루다가 굶어 죽어. 한 사람만 한 사람한테만 보고하고 한 사람한테부터만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명령 계통이 이원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건 관계 없는 거죠. 내용이, 명령과 지시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명령 계통 자체가 일원화가 돼야 된다. 일원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원화가 되는. 근데 이런 조직은 이렇게 다각도로 소통이나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령 계통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틀린 말이에요. 조정의 원리. 세분화된 활동과 노력을 중앙으로 질서 정연하게 딱 모아나가는 과정. 통합, 조정. 그래서 집권화가 돼야 된다. 결과적으로는요. 집권화가 돼야 된다. 꼭대기에서 고단을 가져야 된다. 맞고요. 3번이 틀렸는데요. 자, 우리 조직의 원리, 고전계학자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을 했던 조직의 원리의 5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계층제 원리. 상하 간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서 등급화해야 된다. 전문화. 업무의 성질과 종류별로 쪼개서 한 사람한테는 한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맡겨서 능률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명령도 한 사람만 섬겨라. 상급자가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한계가 있으니 적정 수의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조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분화된 노력이나 활동을 질서정연하게 통일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계전 명통조라는 고전적 조직의 원리예요. 간단하게 나올 때는 지금처럼 개점이 나오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때는 장단점도 나오고. 10번. 이 문제 조금 실수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선행장 들은 학생들은요, 뭐 실수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교재도 다 있어요. 얘기를 안 하신 선생님도 계실지 몰라요. 이 문제는. 직업공무원제. 단점. 틀리게 설명한 것은 아닌 것.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보완하는. 단점을 물은 게 아니라 단점이 뭐예요? 직업공무원제의 가장 큰 단점은 폐쇄성과 보수성이에요. 특권 집단화, 복지부동, 무사한일, 환경에 대응을 못하는 폐쇄성, 보수성,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보완하려면 개방을 해야 돼요. 개방 인사. 개방 인사 하다 보면 임기제 공무원들 옛날에 계약직들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계급정년제, 다 맞는 거예요. 계급정년제가 어떤 의미에서 직업공무원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냐. 자, 계급정년제가 뭐예요? 한 계급에서 일정 기간 승진 못하면 나가라, 이런 제도잖아요. 우리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군인만 일부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한 계급에서 일정 기간 승진 못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개방형 인사에서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개방형에서는 언제든지
밖에서 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직업공무원제 같은 폐쇄형 인사에서는 신분도 보장해 주는데 승진까지 못해. 예? 신분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승진까지 못하고 앉아있으면 그거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폐쇄형 직업공무원제 체제에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해요. 이 계급정년제는 직업공무원제 폐쇄성을 보완하고 공직의 유동성, 유동률을 높이려는 그런 제도예요. 우리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요간 관계가 없죠. 정책 중립은 직업공무원제 필수 요건도 아니거니와 실적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정책 중립의 특징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데 정책 중립을 강화하는 거가 직업공무원제 단점 보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직업공무원제는 정책 중립을 특징으로 해요.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근데 그걸 강화한다는 거는 그게 단점일 수도 없고 정책 중립이라는 게 단점이지도 않지만 그걸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이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4번. 자, 11번 A 예산제도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이 뭐냐는 통감기 창감 중에 뭐냐는 거죠. 통감기 창감. A가 뭔지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맥나마라 국방장관 60년대 미국 사회를 맨날 말아먹었던 맥나마라 국방장관 국방성에 먼저 도입을 했다가 이게 좋으니까 존슨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존슨이 그거 참 좋네. 그래서 그 개혁에 공감한 국방혁명에 공감한 존슨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65년부터 도입을 해서 이제 의회와 공무원의 반대로 71년도에 중단됐던 제도 뭐예요? 그 뒤로 MBO가 나왔죠. PPBS. 그럼 PPBS는 뭔 중심에서 해요? 기획 중심에서 하죠. 통감기 창감이니까요. 답은 일단 3번이에요. 예산제도의 변천과 흐름을 보시면 태프트위원회에서 건의했던 품목별 예산, 트루만이 도입했던 PBS, 존슨이 65년도에 도입했던 PPBS, 74년 닉슨이 도입했던 MBO, 카트 행정부가 79년 도입했던 GPB, 영기준, 그 다음에 신성과주의, 90년대 클린턴. 나오네 여기. 65년 존슨 나오. 통관기 창감이에요. 통제 중심, 관리 중심, 기획 중심, 참여, 감축 중심. 그러니까 기획이 답인 기획. 이거는 투입만, 이건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 이거는 산출이 목표를 달성했느냐까지. 그래서 추가하는 이념이 이거는 합법성만. 이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산출을 냈느냐. 투입과 산출의 관계. 이거는 산출이 목표를 달성했냐. 효과성까지. 상대적으로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을 강조하는 예산이. 흐름이 상향, 위로 올라가면서 얼마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흐름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위에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서 내려보내주는 직관화된 하향식 예산. MBO는 상향이죠. 상향. 목참한, 목표 설정, 참여, 환류를 중시하는 상향식 흐름이에요. 이걸 받아들인 게, 장점을 받아들인 게 GPB라 GPB도 우선순위 결정 과정은 상향식이에요. 이거는 하향이죠. 신성과주의 하향. 한도를 먼저 정해주기 때문에. 앞에 두 개는 점중주의 예산이고 얘 둘은 대표적인 합리주의 예산이에요. 품목, 성과주의는 점중. PPBS, GPB는 우선순위를 중시하는 합리주의 예산의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직위불제의 단점은 직위불제, 직료, 직렬, 직군별로 이렇게 세분하는 이런 제도죠. 전문성이 결여되겠어요? 전문성이 높아지죠. 시험 볼 때 시험 과목도 전문 과목, 들어와서도 직렬 간 이동이 안 되니 전문가가 양성이 되고. 틀리죠. 여기에 맞겠습니다. 너무 직류, 직렬, 직군이라는 이 분류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요. 신축성이 없고. 왔다 갔다 못하는 거 이렇게 못하는 거죠. 이 칸막이 때문에 융통성과 신축성이 부족하다. 이게 맞는 거. 요거는 계급제의 단점이에요.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하다. 자, 우리 계급이라는 거는 출신 성분, 학력, 자격,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급이 출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급 간의 차별이 엄청 심해요. 승진도 안 되고 이동도 잘 안 되고. 이거는 계급제의 단점. 요거는 직위불제는 종적 행적으로 직류, 직렬, 직군, 그 다음에 직급, 등급, 거미줄처럼 분류가 돼 있어서 종적 행적으로 분류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융통성. 직무 경계가 불명확하다 이 말은 틀린 거죠. 경계 자체는 명확하죠. 틀리고 2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직위불제하고 계급제를 비교를 해보면 직무중심, 사람중심, 전문가, 일반행정가.
지불제는 전문성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보수제도도 직무급, 동일직무, 동일보수. 이건 생활급, 자격급, 부양가족, 생계비, 연령으로. 횡적인 조정, 소통, 교류, 협력이 안 돼요. 직류, 직렬, 칸막이 때문에. 이건 잘 돼요. 개방형 폐쇄. 직위가 없어지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면, 폐직이 되면 퇴직이 됩니다. 사람도 나가야 돼요. 신분보장 안 돼요. 개방형, 폐쇄요. 신분보장 안 돼요. 돼요. 지역구 문제 안 되고, 되고. 인사의 융통성은 이게 더 있어요. 너무 거미줄처럼 돼 있으니까. 지불제는 융통성, 다양성, 신축성이 없는 제도예요. 지불제가 무조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긴 하지요. 그런데 융통성, 신축성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지불제는 너무 직무가 거미줄처럼 분류가 돼 있어서 이게 자꾸 바꿔야 되는 잠정적이고 불확실한 역동적인 그런 직무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합하지 못해요. 그것도 조심하세요. 잠정적, 불확실한, 동태적, 역동적 그런 직무 상황에서는 늘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부적합하고요. 이거는 그런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는 이게 더 적합하다는 거죠. 인간의 창의력, 공무원들의 안목, 능력 이런 거는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이거는 기계 부속이 돼요. 기계 부속. 너무 직류, 직렬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창의력, 안목, 능력 발전이 오히려 불리해요. 13번 행정통제. 외부 통제가 아닌 거. 외부란 건 정부 밖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원은 우리나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긴 해도 헌법상 독립기관 아니잖아요. 대통령 소속. 그러니까 내부 통제예요. 얘가 틀렸습니다. 이건 의회, 법원, 헌재니까 전부 외부 통제. 자, 우리 행정통제 유형을 보면 내부 통제, 외부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길버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어떤 게 공식 내부고 어떤 게 비공식 내부고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부 통제냐 외부 통제 이걸 물었어요. 자, 내부 통제는 대통령, 교차기능조 이게 막료부처입니다. 막료부처. 그다음에 독립통제기관 여기에 감사원 들어가는 거예요. 직무상으로는 독립이 되어 있지만 내부 통제에 해당하는 직무상으로 독립된 내부 통제기관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표적인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상관이 계층제를 통해서 지시하고 보고받고 하는 통제, 그 다음에 총리실의 정보업무 평가, 그 다음에 상급자의 금평, 그 다음에 행정심판, 사법부로 넘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준사법적인 판단을 정부가 하잖아요. 행정심판. 이거는 공식 내부 통제. 내부 통제이면서도 비공식인 게 이런 거예요. 행정윤리, 대표관리. 출신 집단의 여망에 내가 지금 부응을 했냐. 그 다음에 공식 통제이면서도 외부 통제가 의회, 법원 뭐 이런 거죠. 의회, 사법부 하면 우리 행정학은 법원이나 헌재가 포함돼요. 법원, 헌재, 옴부즈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겠어요? 언론, 이익집단, 정당 이런 게 들어가겠죠. 언론, 이익집단, 정당. 비공식 외부 통제. 시민단체는 이익집단은 이익을 표출하고 정당은 정치적으로 이익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요. 표출, 결집. 그러나 다 비공식 통제예요. 비공식. 자, 여기서 교차기능 조직하면은 5대 막료부처, 인사혁신처, 행안부, 기재부, 예산, 법제처, 조달청. 자, 14번. 요거 이제 민자형 그 임대 유치방, 민자 유치방안, BTL, BOT, 뭐 BTO 요거 물은 거거든요. 요거는 BTO, 요 L, 요 약자만 알아도 순서 이걸 뭐 그냥 생각하면 금방 풀리는 겁니다. 준공을 했어. 민간업자가 준공을 하고 빌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겼어요. 준공 즉시 T 했어요. T 트랜스퍼. 그 다음에 운영권은 민간이 갖고 있지만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정부한테 임대를 준 거예요. 정부가 임대료를 민간에게 주고 정부가 운영을 한. 정부가 임대를 준 L. BTL이에요. BTL. 답이 2번이에요. 만약에 소유권을 나중에 넘겼다면 BLT가 되겠죠. 근데 임대를 하지 않고 민간이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한다면 그거는 BTO나 BOT가 되겠죠. L자가 들어가면 임대를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거고 O자가 들어가면 민간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 답은 2번인데요. 우리 민자유치 방안 5가지가 있죠. BOO, BOT, BTO, BLT, BTL. 지어라, 운영해라, 넘겨라. 이건 지어라, 넘겨라, 운영해라.
지어라, 임대해주라, 그 다음에 넘겨라, 지어라, 일단 넘기고 나서 임대해달라. 부어라, 마셔라, 취해라처럼. 자, 이거는 민간이 짓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Build, own, operate. Build, own, operate.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하고. 이거는 지어서 운영한 다음 넘기고, 이건 지어서 넘긴 다음 운영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투자 배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어서 정비 임대를 주고 나서 나중에 소유권. 이건 지어서 소유권을 좀 넘기고 나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 일단 일자가 들어가면 정부가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투자비를 해서 하는 방식은 사용료가 아니라 임대료가 임대료. 리스. 이건 아프레이트. 수익이 나는 사업, 그렇지만 위험 부담도 있는 사업, 그래서 적자 보전 협약. 최소 이만큼 수익은 보장해 줄게. MRG, 미니멈 레비뉴 개런티. 최소 운영 수익 보장. 그런 게 있고,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수익도 별로 안 나지만 위험 부담도 큰 게 없어요. 정부가 임대료를 투자비만큼 챙겨주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없고 수익도 크게 안 나는 거예요. 안전하긴 하지만 대박이 안 터져. 이거는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좀 안전. 그러니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처럼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률도 높아요. 수익률만 높고 우리 주식 보세요.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률도 높은 거예요. 수익률만 높고 위험률은 낮은 그런 상품은 없어요. 상품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일은. MRG 있고 이건 없고. 그래 소유권을 이건 이전하고 이거는 언제 넘기냐. T자가 언제 어디 나오는지 보시면 이건 준공 즉시 넘기는 거고 이건 다 운영이 끝나고 넘기고. 이건 준공 즉시 넘기는 거고 이거는 임대 기간이 끝나고 넘기는 거고. 자, 15번.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이게 뭔 얘기지? 약간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인과관계 3대 요건하고 연결을 못 시킨 사람들은 아마 인과관계 3대 조건에 대해서 충실히 수업을 듣지 못했거나 그런 학생이 이 문제를 인과관계 3대 요건하고 연결을 못 시켰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선행장은 인과관계 3대 요건을 다 얘기를 했잖아요. 입문 때부터. 기억은 이건 틀렸어요. 수단, 원인 변수가 먼저 투입이 되고 나중에 효과, 목표 달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목표 달성이 되기도 전에 변화가 생기기도 전에 효과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정책 투입이 되기도 전에 목표가 달성이 됐다. 효과가 나왔다. 이거는 시간적 선행성에 어긋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시간적 선행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간적 선행성. 이게 지금 반대로 설명이 됐어요. B라는 효과나 변화가 나왔다라고 A 때문에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B 목표 달성 이전에 정책 수단이 먼저 투입이 돼야 돼요. 이게 시간적 선행성. 그러니까 목표 달성보다 수단의 실현이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과관계가 있으려면은 이 A 외에 다른 외생적인 요인 C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이게 바로 다른 제3의 요인은 배제돼야 된다. 비허위적 관계 또는 경쟁 가설의 배제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입니다. 정책 수단과 목표 달성 사이의 이 관계에서 중간에 개입되는 다른 제3의 요인은 전혀 다 배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맞는 말이고, 세 번째는, 자, 이게 바로 비허위적 관계라는 뜻이에요. 비허위 관계. 세 번째는 뭐예요? 수단의 변화에 따라 목표 달성 정도 변해. 원인 변수가 바뀌면 결과 변수도 바뀌어야 돼요. 강의 들었으면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강의 듣고도 성적이 요지부동이다? 그러면 이거는 정책 효과가 없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똑같은 크기는 아니지만 원인 변수가 변했으면 결과 변수도 변해야 돼요. 함께 변해야 돼. 함께. 공동 변화, 상호 연관성, 이걸 영어로는 association이라고 하죠. association. 이게 바로 공동 변화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시간적 선행성, 비허위 관계, 그다음에 공동 변화.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이건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만 틀리고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답이 4번. 이게 인과관계 3대 조건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다 아셨죠? 다 아셨죠? 16번. 비용 편익 분석 옳지 않는 거.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질적이거나 서로 분야가 다른 정책까지도 전부 비교할 수가 있죠. 비용 효과 분석은 그게 안 되죠. 비용 편익은 돈으로 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 편익, 돈으로 다 계산. 없다, 이게 틀려요. 없다. 자, 2번.
전부 금전적 가치 화폐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얼마, 장래에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야 돼. 할인율을 써야 돼. 할인율을 써가지고 현재 가치로 전부 계산한 상태에서 나누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자,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면, 이 말은 결국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거나 편익 비용 비율이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타당하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4번은 순현재 가치, 이걸 얘기한 거예요. 편익 빼기 비용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이 말은 C분의 B가 1보다 크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0보다 크면 그 사업은 타당하다. 그 얘기거든요. 4번도 맞는 말. 이제 1번이 틀렸는데요. 우리 비용 편익 분석에 4대 기준이 있죠. 4대 기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4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순현재 가치.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거예요. 이게 0보다 크면 타당. 이게 가장 정확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준이에요. 2차적인 기준, 보완적 기준은 요거예요. C분의 B가 1보다 크냐 작으냐. 물론 타당성 있냐 없냐라는 것만 놓고 본다면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이나 얘가 1보다 크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다 현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할인율을 알아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할인율을 모른다. 그러면 현재 가치 계산을 못하니까 이 기준은 못 쓰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편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때 할인율이란 뜻이에요. 그걸 계산해서 그 기준 할인율보다 크면 타당하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기준 할인율은 민간 할인율이에요. 민간. 지금 공공 할인율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내부 수익률은요, 사업 기간이 길거나 변이적인 사업에서는 여러 개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복수. 이걸 이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쓰기가 좀 적합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가장 좀 원시적인 초보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본 회수 기간. 원금, 투자된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짧을수록 좋은 게 원칙. 재정력이 부족할 때 빨리 자금을 회수해서 어디 다른 데 쓰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이 기준이 좋고, 할인율을 모를 때는 이 기준이 좋고, 가장 1차적으로 많이 쓰이는 정확도가 높은 거는 이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완적으로 쓰는 기준이 이 기준이에요. 이 4가지 기준별 개념하고 특징, 어떤 때 쓰느냐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17번. 정책의 좀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른 거 했거든요. 기업, 만족. 이거 만족 아니죠.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을 나누어서 근본적인 결정에다가는 합리 모형을 적용을 하고 세부적인 결정에다가는 점증주를 적용을 하는, 혼합적으로 적용하는 그게 있죠. 혼합 주사 모형이죠. 혼합 주사 모형. 만족 모형 아니죠. 자, 점증주의는 대폭적인 변화보다는 현재보다 약간씩 나아지는 그런 대안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안정된 사회나 이런 데서는 적합한 모형이지만 대폭적인 변화가 안 돼요.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경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런 비판을 받아요. 자, 쓰레기통, 여러분들 암기법, 쓰레기 문제는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해결이 된다. 이 4가지 요소가 쓰레기통 안에 딱 만났을 때 그때 점화장치가 이루어져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독자적으로,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흘러댕긴다가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이게 쓰레기통 모형 맞겠네요. 4가지. 그 다음에 갈등의 준해결, SOP의 활용, 이거는 최종 모형 특징이다. 우리 듣기 많이 들었잖아요. 갈등의 준해결. SOP, 이건 어느 모형의 전제 조건이에요? 회사 모형의 전제 조건이에요. 회사 모형. 집단 차원의 모형이 가장 기본이 되는 회사 모형. 회사 모형의 전제 조건은 4가지거든요. 이제 갈등의 준해결. 그 다음에 문제 중심의 탐색. 그 다음에 조직의 학습.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점 의사결정 질이 향상되는 학습. 그 다음 4번째가 이 SOP예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의사결정 규칙을 발견하는 거죠. 매뉴얼, 의사결정 규칙, SOP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4가지 전제 조건이 바로 회사 모형의 전제 조건이에요. 최종 모형은 아니죠. 최종 모형은 정책이 최적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동시에 다뤄야 된다. 둘 다 필요하다. 그게 최종 모형. 그러니까 니은 디귿만 맞고 기역 리을은 틀려서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니은 디귿.
18번 조세 지출 예산입니다. 옳지 않는 거 물었거든요. 옳지 않는 거. 혹시 이 문제는 또 실수해서 1번하고 4번 지문을 좀 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조세 지출이란 지출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직접 지출하고 간접 지출로 나눠서, 직접 지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직접 지출하는 거예요. 보조금처럼. 근데 조세 지출은 그게 아니라 조세 감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간접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처럼 세금 걷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돼 이렇게 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는 보조금처럼 직접 지출이나 똑같은데 형식만 조세지 지출 효과,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인 효과는 똑같은데 직접 지출은 예산에 다 나오고 조세 감면, 조세 지출은 예산에 안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통제를 하자. 그게 바로 조세 지출 예산의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제지원, 조세 감면을 통해서 혜택을 주는 이것도 예산 지출처럼 보조금처럼 인정하고 간주하자, 처리를 하자, 그런 뜻이에요. 예산 지출이 직접 지출이라면 조세 지출은 간접 지출이다. 맞아요. 직접 보조금을 주는 거하고 사실상 경제적인 효과는 똑같기,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직접 준 게 아니라 그냥 감해주고 끝났으니 숨겨진 보조금, 역전된 보조금, 감추어진 보조금이라고 맞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는 보조금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4번.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은 비과세. 비과세라는 거는 이건 조세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그런 거예요? 종교, 학예, 출판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뭐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 세금 안 냈잖아요. 신부님들, 스님들은 안 내도 되는데 다 이제 냈었지만 한 3년 전서부터 이제 목사님들도 소득세를 내도록 이제 소득세법이 바뀌긴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이게 다 비과세였거든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 어딘가 그 재단, 장학재단 같은 거 전부 비과세거든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 다음에 면세는 세금을 감해주는 거, 조세 감면. 그 다음에 과세 이연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렵고 하면 세금 납부를 좀 나중에 내도 된다 이렇게 연기해 주는 거,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해요. 이거 다 포함돼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원래 3% 세율인데 1%만 내라 어려우니까 우대세율 이런.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이연 이거 다 포함됩니다. 벌써 우리나라는 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수백 개가 됩니다. 이걸 좀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추진도 했었는데 지금 뭐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요. 없다, 이게 틀렸네요. 없다. 우리 조세 지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산 지출과 조세 지출, 지출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예산 지출은 세금 걷어가지고 직접 주는 거예요. 직접 지출, 보조금처럼. 조세 지출은 세금을 감해주는 간접 지출이에요. 조세 감면. 근데 이 조세 감면 지출은요, 조세 지출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얼마나 감면을 받는지 관심 갖고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시성, 드러나지 않아서 가시성은 낮고, 그러나 한번 조세 감면 품목으로 법에 딱 규정이 되면 계속 그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계속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조세지만 실질은 지출이에요. 보조금하고 똑같은 지출이에요. 그렇게 간주하고 통제를 하자는 거죠. 근데 이건 예산에 나오고 이건 안 나오고 그런 식이었는데, 조세 지출 예산은 이 두 개를 다 예산에 명시를 해서 국회가 심의를 하고 통제를 하자는 거예요. 하자.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포함시켜서 국회 차원에서 통제를 하자. 서독에서 1967년 통일되기 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2011년부터 중앙과 지방에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9번 유비쿼터스. 옳은 걸 모두 고르면, 유비쿼터스가요 라틴어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자유롭게 다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전자정부 1.0, 2.0, 3.0 이렇게 버전 있을 때 2.0과 3.0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3.0을 스마트라고 하고 1, 2, 3을 다 합쳐서 전자정부라고 하고, 근데 1.0은 주로 유선 인터넷을 사용했어요. 근데 유비쿼터스부터는요 무선 모바일이 들어가요. 무선 모바일. 3.0은 유무선 통화. 그래서 유비쿼터스는 무선 모바일이라는 게 중요한 기술이 돼요. 무선 모바일,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광 케이블 같은 거요. 광 케이블. 그 다음에 센서 네트워크 같은 거요. 센서 네트워크. 이거 가지고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것도 이런 데서 나온 칩.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 거예요. 무선 모바일, 브로드밴드, 센싱, 칩 같은 이런 것들을 기술로 한다. 그리고 고지능, 지능 있는 정보,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이건 3.0이지만 2.0과 3.0을 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니까 그것도 맞는 거죠. 그다음에 anytime, anywhere,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장비로든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어떤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보편화된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자,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예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맞는 거예요. 답이 4번. 자, 마지막 20번을 보겠습니다. 민원행정.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민원행정은 고객하고 접촉하면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흔히 이걸 경계작용, 전달적, 경계작용 행정이다. 전달적인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가 민원인에게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행정이다. 그래서 전달적 행정이라고 해요. 자, 니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사경제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A 기관이 건물을 임대해서 여기다 입주를 했는데 갑자기 요 앞에 B라는 행정관청이 딱 입주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이렇게 높이 지은 거예요. 일조권을 침해했어요. 그러면 이거 민원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 A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민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되는 건 아닌데 사경제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행정구제수단 될 수 없다. 틀려요. 대표적인 1차적인 행정통제, 행정구제수단이에요. 일단 국민이 불만이 있으면 민원부터 넣잖아요. 민원행정.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는 거지. 처음서부터 행정소송 가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민원은 가장 1차적인 행정구제,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해요.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기역 니은만 맞아서 답이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요. 수고하셨는데 조금 코로나도 있고 시험도 연기되고 해서 나는 좀 제대로 해보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 시험이 상대적으로 행정학뿐 아니라 딴 과목도 너무너무 쉬워서 뭐 좀 변별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이 되시고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시험이요. 아무리 쉬워도 다 만점 맞는 거 아니에요. 다 90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점수 차이는 다 나게 마련이고 열심히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쉬워도 내공이 없는 사람은 실수를 해요. 아까 제가 그 시험지 받아보고 체크한 거 보니까 6개 틀렸더라니까요. 6개요. 그럼 70점이죠. 국가직 시험이 2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좀 쉬시고 내일 아침에는 푹 일요일이니까 또 시험 뒷날이니까 늦잠 자세요. 내일 오전에는 좀 쉬시고 내일 오후 늦게부터는 서서히 좀 워밍업을 하셔가지고 국가직에 대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좋은 결과 얻으셨기 바라고 또 조금 미흡한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보완하시면 되니까 계속 집중력을 잃지 말고 준비를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행정학 해설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